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반성장 연구소가 이런 포럼 가운데서 오늘처럼 손님이 지금 없었는데 즐기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70명 정도 오시는데 아마 지금 코로나가 너무 참고하고 날씨가 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김주훈 박사는 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1978년 말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79년에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만 조승 선생님이 프로젝트 책임이셨고 저는 간사했는데 그때 조교 이게 바뀌었습니다. 79년 거의 경제과 75억 번이죠. 네네. 75억 번. 그래서 교수로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그동안에 아까 이사가 말씀하셨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대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적인 보라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김주훈 박사는 중소기업 연구 전문가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주 모던한 일입니다. 중소기업 연구 전문가로서 동반성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물론 벌써 84회나 하면서 여러 가지 토픽을 많이 잡아봤었죠. 정말로 많이 잡아서 갑을 관계다, 세대 간의 동반성장이다, 남북 간의 동반성장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빈부 간의 동반성장, 그거 다 했었는데 이제 비교적 제3자적 입장에서 중소기업 연구가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음에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KDI에 근무하고 있는 김주훈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나라 걱정해 주시는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소기업 연구하는 학도로서 우리 중소기업이 왜 이런 양극화 구조가 됐나를 조금 우리 산업 구조적인 우리를 둘러싼 이제 국제 교역 관계랄지 한중 간의 관계에 포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된 양극화 구조를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디지털 경제부 등등 얘기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서 잘못하면 또 이제 옛날 같은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우리 좀 대비를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그래서 제가 가이저로 쓴 말입니다. 단어가 생산형 경제가 옛날 개발연대의 생산형 경제였다면 지금 앞으로 이제 지식 경제로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같이 한번 제가 간단히 발제를 하고요. 오늘 청탁해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의견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냥 간단히 넘어갈 텐데요. 기적에서 성숙으로 요거는 책 제목입니다. 저희 KDI하고 이제 옛날 우리 개발연대 KDI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주신 하버드 대학 교수님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만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70년대 책 시리즈로 분야별로 쫙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몇 분야에 대해서 조금 또 2차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책 제목이 이제는 미러클이 한가의 기적이 끝났고 한국 참 어떻게 이렇게 미러클을 해봤느냐 경이스럽다. 그런데 이제 성숙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다른 말 얘기하면 우리 경제가 선진국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책자 이제 나중에 논문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림을 그래서 우리 경제만이 특별히 뭐가 잘못됐나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하고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한 대만, 싱가포르 이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 국제적인 위치에 있는 거 하고 성장이 옛날에 비해서 떨어짐에 따라서 안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이 생길 텐데 그거는 이제 별개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이 낮춰지게 되면 우선 자식들 취업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연금 좀 받아놓은 거가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살기도 힘들어지고 그거 말고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제로섬 사회가 돼가지고 계층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져서 저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분야하지만 이런 우리가 지금 정치를 굉장히 양진영으로 한강에 갈려져 있는 것도 그 밑바닥에는 이런 소득구조의 양극화 때문에 이렇게 극렬하게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동반성장이 국가적인 철학으로 지금 깊이 뿌리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하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같은 중소기업에도 중소기업의 기업주로서 CEO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동반성장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성장이냐 분배냐 이거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장도 되면서 분배 구조도 좋아지는 이러한 우리 경제학적, 경학적인 학술용어를 쓰면 웨이트 로스를 없애버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중소기업 분야인데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제 중소기업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생산혁명의 중소기업인데요. 생산만 많이 했다는 얘기죠. 결국 지식 창출과 연결된 건 아니고 우리가 개발연대에는요. 과거에 이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가공무역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지만 특히 지식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생산된 부품 소재를 우리가 들여와서 저임노동력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매답하는 전략이었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였는데 이 당시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는 이 비싼 해외 부품을 어떻게 우리가 국산화만 꾸준히 배워가지고 기술 학습을 해서 국산화하면은 단가가 확 떨어질 테니까 부품 단가가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이게 굉장히 이 국산화를 장려했었죠.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한참 이제 피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197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중반까지 요 국면입니다. 요 국면에 보면 증가를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게 부품 하나하나를 다 국산화하면은 그걸 이제 기업이 돼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창업이죠. 창업이 돼가지고 대기업한테 납품하는 구조가 되니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한다. 이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 드라이브 같은 게 잠깐만 좀 옆으로 몇 개를 새겼습니다. 그 자동차 엔진에 보면요. 아시겠지만 그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화 플러그가 그 배터리에서 전류가 12V 전류가 나오면 그 엔진 옆에 그 소형 변압기가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홀리가 온데서 전압을 잔뜩 올려줍니다. 무려 2만 V까지. 왜 그러냐면 점화 플러그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점화 플러그에서 전극을 통해서 쪼르륵 내려가지고 엔진 안에 들어있는 그 약간의 간극이 있는데 그 점화 플러그 끝점에서 2만 V를 보내주면 거기서 불꽃이 팍 방전이 되면서 휘발유를 이제 태워가지고 엔진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기가 2만 V 어마어마한 고전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방전에서 밖으로 새어나가면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스파크 자체가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완전 전체를 외웠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원래는 제가 카세트를 하나 받아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가보지 못했고요. 거기에 하얀 애자, 사기로 이렇게 절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는 별거 아닌데 이 정도면 뭐 금방 국산하겠다.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게 뭐냐면 그 사기 애자가 2만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우전함이 가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안에 들어있는 철분 같은 불순물이 100%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옆으로 전기가 새나가기 때문에 큰일이 나죠. 그래서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20년 가까이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동차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걸 한번 국산화를 해보겠다. 일제 아니면 미제 독일제 들이 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국산화를 해보겠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해법은 제 기억에 80년대인가? 그때 일본에 있는 업체가 야 그러지 말고 한국에 돈 받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합작 투자해서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현지 생산하는 걸 하자. 그래서 근데 일본이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사기 부분, 이 부분은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과 기술이 딸린 개동부에 써본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전부 국산화해가면서 일본 가서 배우기도 하고 뭐 나쁜 말 내리는 기술 베껴오기도 하고 온갖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경제를 올려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90년대로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으로 들어오는데요. 90년대 기억을 해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선 중국의 산업화가 대한민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는데요. 우선 여기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M자 형태입니다. M자 형태인데 여기가 90년대 초반, 여기가 2000년대 초반. 우선 뒤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WTO 가입하고 그러니까 서구 자본들이 이제는 중국에 뭐 별일 없겠지. 그러고 이제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오고 중국 노동력을 이용하는 현지 생산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장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중 갈등 관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첫 등선평의 남선 강화를 통해서 믿어달라. 우리 중국이 옛날처럼 그 공산주 행패를 시작했다. 믿어주면은 외국 자본을 들어와라. 근데 처음에는 서구 자본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교 자본부터 대만, 싱가포르에 있는 화교 자본부터 들어갔는데 그걸 통해서 그 섬유 신발 같은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내니 우리는 이제 완전히 폐업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플러스 예를 들어서 부산에 그 나이키가 옛날에는 대한민국 신발 생산 최고 1등 국가였는데 그 공장을 빼가지고 인도네시아 잠깐 갔다가 중국의 신천으로 옮겨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실업자가 대구 경제 섬유 산업 아주 초토화되고 붕괴가 되고 부산 신발도 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때 정부를 포함해가지고 이 인텔렉츄얼들끼리 모여가지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된 것이 비교적 쉽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술지각 산업, 대학습 표현입니다.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같은 거 들어가자. 왜? 요거는 아직 중국이 못 쫓아오는 분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치고 들어가자. 그런데 천우신조로 그 당시 90년대 초가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알파 엔진, 첫 번째 알파 엔진을 국산화를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70년대부터 그렇게 국산 엔진 개발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다가 드디어 쌓여가지고 자동차 엔진 개발했고요. 삼성 금성에서 TV 브라운 모델 독자 개발하기 시작했고 요즘도 뜨고 있는 반도체를 삼성전자에서 하고 등등의 독자 개발이 막 이루어진 시점에서 중국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럼 기술지각적 산업으로 들어가자 해서 이제 천우신조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선 비용의 전략은 경영에서 말하는 경쟁 전략 용어인데요. 비용을 무기로 해서 시장을 뚫고 들어가겠다. 우리는 이제 그런 기술지각 산업의 초심자들이니까 뭐 기술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싼 맛에 샀으게 하는 걸로 우리가 똑똑한 거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싼 값을 누군가가 그 부담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생각해낸 게 대기업들 방식이 있었고 중소기업 방식이 있었는데, 대기업 방식은 뭐냐면, 이 제품 개발은 이제 R&D 해가지고 제품을 손님들이 기술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생산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코스트가 낮아질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용 인력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량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들, 이런 부품들은 중소기업 너네가 해. 그래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노동지각적인 생산에 특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 준비한 거는 1인당 설비 투자,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요. 기계사업은 설비 투자도 있고, 공장질, 부동산도 있고, 이런 설비 투자를 대기업 한 사람을 몫을 100% 해서 중소기업이 얼마까지 보면은 이게 90년대 가서 뚝 떨어집니다. 격차가 확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중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이중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대기업은 소수정예로 가면서 생산성이 높으니까 고임금을 줄 수 있게 소수정예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중소기업 너네가 생산해라 하니까 중소기업은 임금이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가 돼서, 여기 부가가치는 아시겠지만 그 가치가 이제 부가가 되는 것인데요.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그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하면 원래 원자재 가격은 한 10,000원 들었다. 그러면 그 원자재 가격 빼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그 기업에서 떨궈낸 부분이 부가가치가 10,000원이 되는데 거기에는 자본이 참여할 거고 노동이 참여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누기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 전 상태가 이제 부가가치입니다. 요거를 대기업을 100%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과 격차가 그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추세선을 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굉장히 제 생전에 이걸 볼까 했는데 다이나믹 캐리어답게 이 부분이 꺾여 올라가서 지금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격차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게 전 산업으로 퍼져나가니 그러니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았냐. 제가 오늘 따로 보여드리진 않지만 90년대부터 슬슬 시작이 돼가지고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 격차가 확 벌어져서 양극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우선 이게 자료가 마땅한 게 없어서 2006년 좀 옛날 데이터인데요. 그 OECD가 이 조사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최근에 또 별 변동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대기업, 다른 나라에서는 대기업 한 사람이 생산하는 생산성을 그 100%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다른 나라는 50, 60% 수준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34%이 더 떨어집니다. 2006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주택가를 나와서 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배움들인데 일본에서 이제 요즘은 경제산업성으로 합쳐졌는데 옛날에 통상산업성에서 매년 우리나라 통계청처럼 내놓는 산업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 공업통계표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일본은 수준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일본이 70, 80년대 엄청난 세계 경제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하는 호황 국면도 있었고 잃어버린 20년으로 이 어려운 국면도 있고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본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똑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기반이 튼실하게. 근데 우리는 중소기업 우리 수출해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너네가 좀밥 좀 써.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가 이제 큰 문제라서 오늘 같은 돈 받는다는 얘기가 사회적 화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때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우리가 중소기업은 낙후돼 있으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 생산성 얘기하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만하라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참 수고했다.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제가 늘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중소기업이 약분해서 그런 거냐. 그래서 제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여기는 앞에 것들은 중소기업 개별 기업 하나를 평균으로 나눠서 뽑아낸 거고요. 개별 기업 단위로. 이거는 중소기업 집단입니다. 우리 통계 중소기업 범위력은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300인 미만 있는 제조업 내에 있는 30만 개 기업들이 갖고 생산한 부가치 다 합치고 그 위에 300인 이상 대기업 다 합치고 봤더니 비율이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중소기업이 제대로 생산 못하고 부가치가 낮아가지고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벌어졌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 파란 게 중소기업의 고용 인력이고요. 요것이 대기업의 고용 인력입니다. 대기업들은 생산자동을 통해서 계속 기계에 좋은 고성능 기계를 샀어가지고 고용 인력을 축소시켜가고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게 노동조약적인 거는 전부 중소기업 차지가 돼가지고 고용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고 하면서 계속 고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1인당 몫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1인당 몫을 보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중소기업이 뭐 혜택하고 게을르고 낙도되고 그래서 부가치가 낮아진 게 아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010년, 저는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소회는요,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도 모습이 바뀌지만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모습을 바뀌는 것 같아요. 질적 구조 개선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산형 경제, 지식 경제를 나눠놓는데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 2010년 이전에 개발연대부터 한 4, 50년 동안 계속되던 증후군이 2010년 와서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 옛날 70년대는 종합공업이라고 표현했고요. 90년대 초반에는 기술지방산업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최근에는 주력산업이라고 표현이 되는 이런 것들이요.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 요것들은 옛날 이제 산업이 점점 수출도 안 되고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죠. 중국이 자꾸 치고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 말고 비주력 산업이라 가지고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력 산업의 나머지 제조업에서 바이오미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배터리 이런 것들.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꺾어 올라가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혁신형 구조로 바뀌는 게 또 하나의 근거가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별로 보여드리는 게 여기서 말하는 비주력 산업에 새롭게 들어가는 신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예시입니다. 제조업은 고용 기준인데요. 일자리 때문에 1.8%밖에 안 늘어났는데 얘네는 바이오 의약품이랄지 의료기기랄지 산업연구원 요 기밀, 측정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리기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화 설비입니다. 자동화 설비인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슬슬 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컨트롤해가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 축전지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터리기기고요. 등등이 봤더니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더라. 그래서 얘네들 비중을 빨리 높여야겠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지식경제와 중소기업인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준비는 못했지만요. 구조 보고를 드린다면, 우리 교육 구조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옛날 70년대하고 지금 최근 거하고 봤더니, 옛날에는 우리가 70년대에는 개도국가,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G7만 봤습니다. G7하고 비중을 봤더니 수출 비중이, 교육 비중이 선진국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개도국은 별로 없었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개도국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선진국과의 교육 비중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 이럴까? 제가 해석은 옛날에는 우리가 생산형 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지식을 받아와서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무역 해가지고 선진국에 다시 수출하는 그래서 선진국의 싸구려 시장 밑바닥을 우리가 수출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 교육이 많았고 경쟁자인 개도국가는 별로 교육이 할 필요가 없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경제로 발돋움하면서부터는 선진국과는 경쟁 관계가 되고 개발국가는 해외 생산도 하고 그 나라에 필요한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싼 부품 우리가 들여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 분업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개발국가는 교육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2010년 이후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요거 지식경제에서 제가 먼저 글로벌 하나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우선 요 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생산이 요즘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히스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연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일본이 이제 폭격을 맞아서 초토화가 됐죠. 공장 다 부서지고 다리 다 끊어지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난대한 정책을 펴가지고 허용한 정책을 펴가지고 소련과의 대결 때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독일, 일본을 다시 산업한 걸 봐주고 그러니까 독일, 일본이 전후복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60년대 들어서고 6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이제 전후복구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1964년에 도쿄올림픽은 우리가 전후복구가 끝났습니다. 옛날 같은 군국주의 침략국가는 아닙니다. 새롭게 민주국가로 재탄생했는데도 이렇게 경제혁신을 이뤘습니다. 세계에 계신 여러 국가들 와서 보십시오 하고 활짝 오픈을 하고 일본이 보여준 것이 64년에 도쿄올림픽이고요. 그랬는데 그 단계를 조금 지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생산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물건을 주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그 당시 미국 시장을 뚫고 들어가니까 그때 미국 기업들이 생산비가 높았는데 임금이 높아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자동차도 점유율이 자꾸 낮아지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찾는 방안은 해외 생산 쪽이었습니다. 그때 동아시아로 진출을 많이 한 것이죠. 우리 한국을 포함을 해서 대만, 싱가포르 같은 데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60, 70년대에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로 가지고 그 전략이 주요한 데에는 그 당시 여건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 생산 중심으로 바꾸는 국제분업 구조로 오픈 구조를 만드는 거에는 큰 일조를 했다. 운이 좋은 건지 몰라도요. 어쨌든 그 시대적인 조를 우리가 잘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기회가 벌어집니다. 1990년대가 되면 90년대 초에 공산주의 붕괴가 되고 중국을 포함을 한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되는 저임 노동력이 들어오니까 미국이나 서구 자본 입장에서는 왜 황금 노다지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 인플레이션도 잡아주고 중국에 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저는 미중 갈등의 밑바탕에는 또 하나 경제적으로 순전히 정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그 중간이 끝났다. 왜냐하면 임금이 동남아와 비교가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 자본 입장에서는 뭐 별로 이제는 쓸모가 없네. 근데 중국에서 울고 싶던 차에 뺨을 차삭 때려주니까 얼마나 잘 됐네. 중국에서 이제 투자 빼자 해가지고 70년대 때 시작해서 미국의 해외 투자가 90년대 바닥같이 올랐다가 2010년대부터는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을 보면은 이제 뒤늦게 우리 한국이 해외 직접 투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미국뿐만 아니라 G7 모든 선진국들이 다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이제 해외 투자를 뽑아내기 시작해요. 더 이상 안 하고. 그러면 해외 생산 안 하면 뭘로 할래? 기술 수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장 돌릴 정도의 우리가 생산 기술을 갖췄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 제품 R&D 필요하지, 디자인 필요하지, 해외 마케팅 어떻게 할래? 등등의 기술, 지식 서비스 분야를 팔아먹는 걸 시작을 선진국이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 쓰는 지식 정도를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아까 요 다시 반복이 됐는데요. 요 파랑의 GDP 대비 해외 직접 투자, 해외에다 공장 짓는 거 부분이 이렇게 바닥같이 오르는데
동시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요. 우리 기술 수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기술을 우리는 항상 도입만 하는 거였는데 드디어 2000년대부터는 중국을 포함을 해가지고 동남아로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 다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은 해외에서 해라. 제도를 너네가 해라.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여러 가지는 우리가 대줄게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 가지고 우리가 너무 살도록 하기에 그렇게 이제 선진국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WTO에서 이 서비스 분야를 잡습니다. 역대 지식 서비스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것은요. 흔히 말하는 정보통신, IT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이제 로열티를 받아보는 부분 있죠. 해외에다가 배열해주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 서비스라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예를 들면 쉬운 예가 건축이나 공장 설계할 때 그 설계 도면을 개독을 해서 빌려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런 세 가지 부분을 합쳐서 제가 자의적으로 지식 서비스라, 여기서는 자의적으로 지식 서비스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지식 서비스가 선진국의 유망 수출 특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진국에서 나오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얼른 넘어가야겠는데요. 미국의 기술 수출이 아까 말씀대로 해외 글로벌화가 되니까 해외 기업들한테 파는 기술 수출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어이? 미국이라는 세계 제1국가가 어떻게 기술 수입을 하느냐. 그래서 혹시 데이터가 잘못된 나라를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G7 국가들 다 뒤져봤더니 다 똑같이 올라가요. 한 나라, 일본만 해요. 다 올라가요. 왜 올라가지? 수입이 왜 되지? 미국 같은 나라는 뭐가 쉬워서 기술을 수입을 했을까? 선진국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식시장에서. 지식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마켓슈어를 더 높여야 우리 청년애들 취업을 더 시키지.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도 역시 경제의 원리가 들어가서 R&D 비용을 싸게 맞춰야겠다. 근데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죠. 인도의 미국의 기업들이 인도에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키는 거죠. 싼 임금에. 그래가지고 개동들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기술을 수입하는 비중이 많더라. 근데 전에 인도 사람한테 얘기 들었더니요. 한국과 자동차 자율주행차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간에 제가 다녀가지고 장치했는데요. 아, 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는군요. 우리는 뭐 몰랐어요. 인도의 델리 공과대학의 컴퓨터 공학부에 한국인 교수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의 대학원생들을 대거 투입을 해줘가지고 아주 우수한 인도 아주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 친구들 썼는데 그 친구들 후일단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동차를 어떻게 설계할지 몰랐는데 맨날 처음부터 토막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똑똑히 해주고 난 요것만 밤새서 코딩 작업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한국은 그 친절하게 다 대학에서 가르쳐 주니까 아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더랍니다. 자, 그래서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서도 이제 국제 분업 구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에 대한 아니면 지식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형 체제로 들어가서 경쟁력을 갖춰야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그 4년 개념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드리거든요. 실증으로. 2001년에 우리나라가 G7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80%였습니다. 근데 2019년에 이게 59%로 뚝 떨어집니다. 전체가 100%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냐? 중국, 인도 같은 개도국에서 거기에 똑똑한 젊은이들, 엔지니어들 한 반정 고용해가지고 그들로부터 기술을 수입을 해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거는요, 지식 모듈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학을 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 분야에 그 디지털 개발 때문에 선생님들 들어가 보시면은 대한항공 이제 예약하려고 들어가면 발권 마케팅 들어가면 우리 한국어로 다 뜨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갈 거는 언제고 몇 명이고 승객이 몇 명이고 언제 거 내가 요금 뜨면은 요거 찍어가지고 내가 하겠다. 근데 그게 겉모습은 한글로 되어 있고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를 운영하는 IT 업체는
유럽계인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유럽계 기업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항공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구현해가지고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올려주면서 클릭한 다음에 할 때마다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나 저를 포함한 고객들이 대한항공 얼마나 클릭하면 이제 대한항공 무료된 돈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코로나 터지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갔을 때 우리가 승객들 이렇게 하지 피지컬한 측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디지털화되니까 그 돈을 꽤 물어야 되니까 아마데우스라는 기업에 이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우리 혼자는 조금 역부족이니까 왜 무슨 얼라이언스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육계항공사하고 같이 우리가 공동 개발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착수하려고 미국에 있는 오라클 한국계 부사장을 영입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 부사장. 한국어도 잘하시던데요. 부사장께 그러면 그 기존도 그렇고 지금 새로 왜냐면 그 부사장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우리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별로 없더라. 자기네가 옛날 대기업 자동차 생각은 똑같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대기업이 이른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각 부분을 모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듈을 채워넣는 소프트웨어를 전부 짜야 줘야 되는데 그런 기업을 참 찾기가 힘들고 인재들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그러면 옛날에 아마데우스 때는 어땠습니까? 그 밑에 1차 벤더라고 그러죠. 이 대기업 직접 거래하는 그런 모듈 업체가 몇 개쯤 돼요? 한 200개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은 몇 개예요? 한국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에 편향돼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눈으로 보고 관능으로 하는 이거는 우리 기능공들에서 그동안에 많은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졌지만 소프트웨어 쪽, 인공지능 쪽으로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중국 문제인데요. 중국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거의 80%가 부품 소재 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이 없었으면 한국, 일본을 둘을 경쟁시켜도 어떤 때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때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대만에서 수입하면서 삼량의 경쟁 구도를 한편으로 붙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야, 중국이 없었으면 우리가 부품 국산화나 R&D를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그 시장을 중국이 열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에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했을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공생관계를 딱 각질을 그동안에 껴온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이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중국도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면서 이제 노하우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지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왜 비싼 코리아 제품을 부품을 갖다서 우리 중국 내에서 자체 생산해보자. 그게 이제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한국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그동안에는 부품 소재 한국 모델을 그대로 들여가지고 그대로 중국이 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거꾸로 중국 수입 중에서 부품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이게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품 국산화가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부품 소재 수입을 100%라고 나왔을 때 그 중에 한국이 얼마나 정하나 봤더니 과거에 우리가 1등이었었습니다. 요 2013년, 14년까지는. 요때까지 1등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급절직하로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이건 제 100% 제 추측인데요. 여기에는 이 외교안보적인 요인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저렇게 떨어지니 대만은 어떤가 하니 대만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국,
미중 갈등이 있으니까 부품 소재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겠네. 우리보다 더 떨어지겠네. 그러고 봤더니 미국과 독일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내세운 가설은 한국과 대만은 기술 수준이 아직은 낮다. 그러니까 중국이 국산화할 수 있는 거에 이제 오버라이드가 가능하다. 미국과 독일은 아직도 먼 당신이니까 밖에서 싸우지만 안에서는 눈물 먹고 미제 부품, 독일제 부품을 샀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화는 이제 인공지능이 정신노동을 보완한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산업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이 어느 특정 산업 분야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밑바탕에 이게 깔려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을 중심으로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아이고, 이걸 넣는다고 잊어먹었는데,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요. 미국 전체 수입 시장 중에서 부품 소재가 점하는 비중을 봤더니 2010년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중국 너네가 생산해라. 우리한테 부품 소재 보내지 마. 우리는 공장 뜯어가지고 중국 보냈으니까 중국 보내는 사람 중국으로 보내. 우리한테는 거기서 대리 만들품 보내. 그래서 그걸 소비하는 구조였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그 부품 소재 수입 비중이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쇼링이라고 표현하죠. 이제는 꼭 외교안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2016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무인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되니까 옛날같이 왜 저임금을 찾아서 중국 가고 동남아 가고 베트남 가고 헤매야 되느냐. 우리 미국 내에 갖다 놓으면 혼자서 미국 노동자 없이 혼자서 완전 자동화로 무인 자동화로 팽팽 돌아갈 테니까 24년 돌아갈 테니까 그러고서 우리 미국 내로 물리비용 빼면은 이게 훨씬 남는 비용이니까 우리 미국 내로 공장을 들어오자.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뉴스를 타지 못하니까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뉴스에 나타난 거는 삼성반도체, TSMC 들어와라. 미국에 그 중국과 거래하지 마라. 끊어라. 이런 센세이션한 것만 뉴스에 보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밑바탕에서 뉴스에서 다뤄주지 않는 밑바탕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두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 부품이 독일하고 저 일본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 뭐니 해가지고 독일이 지금 기존의 제조업에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얹어가지고 디지털 생산을 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옛날 같은 손으로 만들어서 깎아서 만든 부품을 우리한테 보낼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인공지능을 다 탑재한 그런 설비나 부품 보내 거기 많은 부품 넣어 보내 이런 식으로 주문 사양이 바뀌니까 독일 같은 건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그걸 넣어서 보내주는데 우리 일본은 모노초폴리 정신이 강해가지고 장인 정신에서 일로 배진하다 보니까 디지털화가 굉장히 뒤늦어요. 우리 한국보다도 뒤늦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점유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앞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마존이랄지 구글이랄지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부품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화로 들어오거나 하드웨어적인 부품을 하이텍 부품을 넣거나 이거는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우리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죠. 메탈도 그 중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반도체 생산이 우리의 생산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미국 전체 수입 중에서 반도체가 수입하는 비중은 3%를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수많은 부품 중에 하나예요. 다만 하이텍이 탑재된 거다. 우리한테 보내. 그래서 미국이 다시 세계 경제 구조를 리스트럭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세계 경제가 바뀌고
세계 경제도 바뀌고 그 안에서 우리 경제 구조도 또 바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가야 되느냐? 옛날에 우리가 양극화 구조를 겪고 중소기업 90년대 한참 심할 때는 중소기업 사장이 자살도 해갖고 그런 어려운 국면을 겪었는데요. 이때 산업자금이 불균등 배분됐었습니다. 이거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산업자금 문제는 별로 조용해졌어요. 근데 다른 문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식경제의 넘어감에 따라 기술 지식은 결국 머릿속에 인간의 두뇌 속에서 나오는 건데 옛날 같으면 어떤 일본 학자는 그런 조용 표현을 썼어요. 일본 경제가 손끝의 경쟁력에서 머릿속 경쟁력으로 경쟁력 기반이 바뀌어간다. 저는 아직 그 표현을 줬던데요. 우리도 딱 그 국면이라서 머릿속에 지식, 기술, 그 다음에 창의력. 근데 창의력이라는 거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서구 사람들 책을 이렇게 제가 보다 보면 항상 밑에 깔리는 전제가 있어요. 과학기술. 과학기술이 탑재가 되는 데서 경쟁자, 꼬발 대도들이 못 쫓아오는 그런 혁신 능력을 갖추는 이게 길어졌습니다. 지식, 인적 자원, 이 부분을 얼마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르게 중소기업한테도 이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 배분 문제는 이제 문제가 바뀌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이게 여러 선생님, 이사장님을 포함을 해서 여기 대학교에 몸담고 계신 교수님께도 좀 개성스러운 말씀을 올리겠는데 우리가 고급 인재, 똑똑한 인재 키우면 이 친구들이 이제 일부는 공무원도 되지만 또 일부는 삼성전자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다가 제일 밑에 애들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친구들은 말씀드리셨겠지만 엄청나게 재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재교육을 시키면 이 친구들은 재교육을 아주 영어에서 윌링리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마음 놓고 재교육을 시켜줍니다. 뭔 소리예요? 이거 좋은 건데.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 기업인 입장에서는 재교육을 굉장히 꺼려해요. 심한 거. 요즘 인공지능이 뜨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을 보내가지고 해야겠는데, 근데 안 해요. 왜냐? 그렇게 해서 시켜놓으면 딴 기업으로 스카우트가 됩니다. 대기업으로 와버리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옆에 있는 경쟁 중소기업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요. 나 싫고. 그런데 흔히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오죠. 경력직을 우대한다. 그런 훈련받은 친구는 제가 데리고 싶은 거예요. 돈 좀 몇 푼 더 줘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다 공통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중소기업들에 맞는 인력들을 중소기업에 데려다 쓸 수 있게끔 미리 학교에서부터 반쯤은 이론교육시키고 나머지 반은 실습도 어느 정도 시켜가면서 독일식이죠. 스위스나.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중소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게 하고 부품 개발도 하게 하고 이런 중소기업을 키워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저희 K대 동료들하고도 매번 싸우는데요. 싸운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동료들은 저처럼 중소기업 전공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뭐에서 일이 많이 막히냐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그냥 기능부 잘 생산해서 키우면 되겠지. 노. 앞으로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의 생산직을 이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전부 해외 생산이나 해외 수입으로 대체가 일어나고요. 독일이 다 그런 거예요. 미국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 이제 조금 고집 피우다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재직자, 종업원들은 대기업과 기업 규모는 다르지만 퀄리티 측면은 조금 더 거의 꿀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독일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은 거의 비교적 대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여러 가지 종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기서 집합적 재교육은 아까 논산훈련소에 왜 저 모자가 없어지면 온 동네랑 100명 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에 맞는 숙련공, 엔지니어, 디지털화된 인력들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재교육시키려면 또 그런 문제가 딜레마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소기업들 현재 재직하는 사람한테는 그 재교육, 재훈련을 시켜주고 미래, 대학에서 지금 키워주는 미래 꿈나무들, 청년들한테는 제가 당연한 탓인지 몰라도요, 그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수요가 얼마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 때 무슨 과목을 가르쳐서 보내줘야 우리 옆에 있는 인근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기업으로 취업이 되겠다. 이런 엄밀한 조사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여러 저희 노동연구원 교육개발은 여러 군데 논의를 해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브로드하게 한다. 이공계 인력 몇 명, 무슨 컴퓨터과학 몇 명.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인근에 있는 기업들로 얼마나 인력을 넣어줘야겠다가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가 못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대학은 그 정보를 받아서 그런 교과 과목 조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여러 요인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가 교육부는 또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고 이런 구조니 이제는 지식 인재를 괜찮은 애들 조금 키워놓으면 대기업들이 독식해 가고 중소기업들은 나머지 인력들 데려다 써야 되는데 얘들 데려다 쓸 수가 없고 그러면 앞으로는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산 라인에서라도 월트나도 줘가지고 그냥 저임금이지만 직업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직업조차 서서히 이제 좁혀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뼈 아프게 듣고 좀 많이 해야겠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에는요, 그냥 제가 산수를 해봤습니다. 아까 그 중소기업 급여 격차가 센서스 조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조업이나 전산업입니다. 서비스까지 포함 전산업으로 봤을 때 대기업을 100%가 놓으면 우리나라는 41.4%고 미국이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독일이 죄송합니다. 미국이 인구 격차에서 큰 나라예요. 에도 불구하고 74%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독일까지는 못 쫓아올라가도 우리가 눈앞에 있는 미국 정도 수준이만 하더라도 끌어올려보자. 어떻게? 중소기업으로 그 잘 교육받고 잘 훈련된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배분이 되게끔 해보자. 들어가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올라가지면 산수를 했습니다. 10년 동안의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연 2%포인트 더 올라간다. 성장이. 그 다음에 20년 동안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연 1% 정도 추가 성장의 요인이 생긴다. 요즘 우리가 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평균 성장. 이거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힘든 작업이 되겠지만 앞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이 금융자원, 은행,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대학의 역할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연구 중심 대학 같이 노벨상을 바라보고 선진국 학자들과 교류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또 모든 대학이 다 서울대학이나 이런 카이스트처럼 이럴 수도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의 취업이 잘 되게끔 이들을 재교육도 시켜주고 교육도 산업계 수요를 받아가지고 대학이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해놨으면 좋겠다.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살기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동반성장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앞으로 있는 격렬한 대립구조가 상당 부분 이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소망을 하면서 끝내주겠습니다. 경찰위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